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백구야, 제발 멈춰. 청년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백구야, 도대체 왜 이런 거야? 하지만 백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칠게, 더 사납게 짖으며 청년을 몰아붙였죠. 청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엔 누구보다 온순하고 늘 자기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꼬리를 흔들던 백구가 지금은 털을 곤두세우고 이빨을 드러내고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너 왜 그래?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부르지만 백구의 눈빛은 이미 낯설고 섬뜩했습니다. 언제나 주인을 지켜주던 충직한 백구가 어째서 갑자기 청년을 죽일 듯 몰아세우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부모님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채 자란 아이였다. 세월이 흘러 25이 된 그녀에게 사랑이 찾아왔다. 그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그 남자는 서울의 큰 재벌가 아들이었다. 처음 만남은 우연이었다. 커피숍에서 실수로 부딪혀 서류를 쏟았고 함께 줍다가 눈이 마주쳤고 어색하게 웃으며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셨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사랑으로 번져갔다. 두 사람은 신분의 차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믿었다. 남자는 그녀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우리 가족은 개방적이야. 사랑하는 사람이면 환영할 거야. 그녀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고아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남자의 가족들이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됐을 때 폭풍이 몰아쳤다. 고아 출신이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려고? 부모도 없는 애가 무슨 교양을 받았겠어? 평범한 회사원 주제에 무슨 배짱으로 우리 아들을 만나? 냉혹한 말들이 쏟아졌다. 그녀는 견뎌냈다. 아니, 견디려고 애썼다. 하지만 정작 견딜 수 없었던 건 사랑하는 남자의 흔들림이었다. 가족의 압박 앞에서 점점 약해지는 그의 모습.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설득할게. 시간이 필요해.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도 정작 그녀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알게 됐다. 자신의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병원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보며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손이 떨렸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다. 이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남자는 더 힘들어질 것이고 그 가족들은 더 잔인한 말을 쏟아낼 게 분명했다. 아이를 지워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작은 생명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결심했다. 모든 것을 끊어내고 떠나기로. 남자에게도 그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지기로. 핸드폰을 버렸다. 집을 정리했다. 회사를 그만뒀다. 주소도 남기지 않았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하듯이. 그녀가 향한 곳은 시골이었다.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언니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외진 마을. 유일한 가족인 그 언니만이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상황을 설명하자 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휴, 그래. 일단 내려와. 여기서 지내. 시골 마을의 허름한 단칸방. 언니 식당 뒤편에 달린 작은 방이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얼룩이 져 있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구석구석 스며들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이를 낳았다. 병원도 아닌 그 좁은 방에서 언니의 손을 부여잡고 비명을 참으며 아이를 세상에 내놓았다. 사내 아이였다.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그녀는 그저 미안해, 미안해하고 울었다. 아버지도 없이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다짐했다. 그래도 지킬 거야.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킬 거야. 그녀의 삶은 그때부터 전쟁이 됐다. 몸은 출산으로 망가져 있었지만 쉴 틈이 없었다. 언니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홀 서빙을 하고 장을 보러 다녔다. 새벽에는 농가에 품팔이를 나갔다.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아이에게 분유를 사주기 위해, 기저귀를 사주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학교에 보낼 돈을 모으기 위해.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다. 그녀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개 한 마리를 발견했다. 온몸이 흙먼지로 뒤범벅된 하얀 개. 그 개는 배가 불러 있었다. 임신한 개였다. 하지만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다. 떠돌이 개였던 그 아이는 먹을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 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자신처럼 혼자서 생명을 품고 있는 그 개가 너무 안쓰러웠다. 그녀는 개를 집으로 데려왔다. 밥을 주고 다친 발을 소독해주고 따뜻한 담요를 깔아주었다. 그리고 개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백구라고. 백구는 그녀의 곁에서 새끼를 낳았다. 8마리나 되는 새끼들을. 만약 그녀가 돌보지 않았다면 백구도 그 새끼들도 모두 죽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도 힘든 형편이었지만 백구 가족에게도 밥을 나눠주고 보살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봤다. 자기 한몸 추스르기도 힘들 텐데 개까지 먹여 살리다니. 돈도 없으면서 개를 9마리나 키운다고?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생명은 생명이었다. 백구도, 백구 새끼들도, 그리고 자신의 아이도 모두 소중한 생명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아이는 그녀의 사랑 속에서 자랐다. 배고픈 날도 많았고 옷이 낡아 창피한 날도 많았지만 그녀는 항상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괜찮아, 우리 아들. 엄마가 있잖아.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게 괜찮았다. 백구 가족도 함께 자랐다. 9마리의 개들은 아이의 친구이자 가족이 됐다. 아이는 그들과 함께 뛰어놀았고 그들은 아이를 지켜주었다. 누가 아이를 놀리면 지저대고 아이가 넘어지면 달려와 하차주었다. 가난했지만 그 시절은 평화로웠다. 그녀와 아이 그리고 백구 가족.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세월은 흘러 아이는 자랐다. 18살이 됐다. 키가 훌쩍 크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어깨가 넓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작아졌다. 몸이 약해졌다. 오랜 세월 품팔이와 식당일로 혹사당한 몸이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사소한 증상들이었다. 가끔 숨이 찼다. 계단을 오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손발이 자주 저렸다. 하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병원에 갈 돈도 없었고 무엇보다 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가 18살이 되던 해봄, 그녀는 쓰러졌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힘이 빠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언니가 놀라 달려왔다. 야, 괜찮아?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병원에 실려갔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 간 수치도 나빴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하셨습니까? 당장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원을 거부했다. 병원비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두고 병원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약만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빠르게 무너져 갔다. 여름이 되자 걷기조차 힘들어졌다.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밤마다 식은땀에 젖었겠다. 아이는 알았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계속 괜찮은 척했다. 엄마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거야.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로 고통이 번져 있다는 걸 아이는 느낄 수 있었다. 가을이 왔다. 낙엽이 지고 바람이 차가워지고 그녀의 몸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다. 언니가 죽을 끓여다 주었다. 먹어. 기운 좀 내야지. 하지만 그녀는 몇 숟가락 뜨지 못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아이는 어머니 곁을 지켰다. 학교도 가지 않았다. 엄마, 내가 여기 있을게. 그녀의 마른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이제 훌쩍 큰 청년이 되어 있었다. 자신을 닮은 눈, 그 아이 아버지를 닮은 코와 인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몸이 말하고 있었다. 이제 곧 끝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두려웠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두고 가야 한다는 게 두려웠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그녀는 언니를 불렀다. 언니, 부탁이 있어. 언니는 침대 옆에 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다. 이거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5천만 원. 언니의 눈이 커졌다. 이걸 언니한테 줄게. 대신 부탁이야. 우리 아들 독립할 때까지만 돌봐줘. 20만 되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돌볼게.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아이를 불렀다. 아들아, 이리 와봐. 아이가 다가왔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네. 너무나도 많이 커버린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아니야, 엄마. 엄마는 다 해줬어. 엄마가 있어서 난 행복했어.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렀다. 착하게 살아. 누구한테도 피해주지 말고 바르게 살아. 아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약속할게. 그날 밤 그녀의 숨소리는 더욱 가늘어졌다.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언니도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으려 했다. 하지만 눈꺼풀이 무거운데도 끝까지 눈을 뜨고 있었다. 아이를 보고 싶었다. 마지막까지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엄마, 괜찮아. 눈 감아도 돼.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했다. 이 아이를 두고 가는 게 너무 미안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숨을 거뒀다. 손에서 힘이 빠졌다. 가슴이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눈은 열려 있었다. 마지막까지 아이를 보고 있었다. 엄마, 엄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언니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을 감겨주었다. 이제 편히 쉬어. 하지만 아이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장례는 조촐했다. 마을 사람 몇몇이 와서 조문했다. 백구 가족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9마리의 개들은 슬픈 눈으로 그녀가 묻히는 모습을 바라봤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것처럼. 장례가 끝나고 아이는 언니와 함께 살게 됐다. 언니는 처음 몇 달은 아이를 돌봤다. 밥을 차려주고 옷을 사주고 학교에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야,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일 좀 해야지. 아이가 20살이 되던 해 언니는 그렇게 말했다. 식당 일 도와줘. 설거지하고 홀 서빙하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언니가 자신을 돌봐주는데 일을 돕는 건 당연하다고. 하지만 일은 점점 많아졌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에서 일했다. 설거지, 서빙, 청소, 장보기, 배달까지. 쉬는 날도 없었다. 너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일이라도 해야지. 언니는 그렇게 말했다. 21살, 22살, 23살. 시간은 흘렀지만 아이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언니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거였다. 월급은 나중에 줄게. 지금은 내 생활비로 다 나가잖아. 언니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에게 제대로 된 생활비조차 주지 않았다. 옷은 낡았고 신발은 해졌고 용돈도 없었다. 독립을 시켜긴커녕 돌봐줬다는 명목으로 아이를 대가 없이 일을 시키고 있었다. 23살이 된 청년의 행색은 초라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저 이모라는 사람, 양심이 있는 건가? 아이 엄마한테 받은 전 재산 5천만 원으로 언니는 식당을 확장했고 새 차를 샀고 자신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었다. 삶이 윤택해지니 점점 욕심은 더 커져만 갔다. 내가 너 돌봐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언니는 오히려 은혜를 베푼 것처럼 말했다.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참았다. 하지만 곁에는 가족이 있었다. 백구 가족이었다. 어머니가 살려준 백구와 그 새끼들은 모두 자랐다. 엄마 백구와 8마리의 자식들, 총 9마리. 그들은 여전히 마을을 떠돌며 살았다. 백구는 기억했다. 자신이 죽을 뻔했을 때
그 여자가 살려준 것을, 배고픔에 떨며 아이들을 뱃속에 품고 있을 때 그 여자가 손을 내밀어 준 것을, 밥을 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고 따뜻한 곳을 마련해 준 것을. 그래서 백구는 알았다. 그 여자의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백구와 8마리의 자식들은 청년의 그림자가 됐다. 청년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다. 청년이 식당에서 일할 때도, 장을 보러 갈 때도, 혼자 앉아 있을 때도, 돌아가면서 항상 그의 곁에 있었다. 누군가 청년을 괴롭히면 달려들었다. 어느 날 취객이 청년에게 시비를 걸었다. 야,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욕을 하며 청년을 밀쳤다. 그 순간 백구 가족이 달려왔다. 9마리의 개들이 일제히 찢어댔다.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다. 취객은 겁을 먹고 도망쳤다. 또 어느 날은 언니가 청년을 심하게 꾸짖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멍청한 것. 손을 들어 때리려는 순간 백구가 달려와 언니와 청년 사이에 섰다. 낮게 으르렁거렸다. 언니는 화가 났지만 개들이 무서워서 손을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속삭였다. 저것 봐. 개가 사람보다 낫네. 맞아. 저 이모라는 사람보다 개들이 훨씬 인간적이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동생이라고. 사람들은 언니를 욕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청년은 외로웠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 백구 가족이 있었다. 밤마다 백구는 청년이 자는 방문 앞에 누워 있었다. 8마리의 자식들도 주변에 둘러앉아 잠을 잤다. 마치 청년을 지키는 수호자처럼.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다. 청년은 24살이 됐다. 여전히 언니 밑에서 일하고 있었다.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 대저택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회장은 늙어가고 있었다. 한때 거대한 기업을 일으킨 그 사람도 결국은 시간을 이길 수 없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심장이 약해졌고 당뇨가 심해졌고 기력이 떨어졌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길어야 1년입니다. 회장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외아들. 그게 전부였다. 부인은 아들을 낳고 몸이 약해져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그래서 회장 부부는 그 하나뿐인 아들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다. 그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을 것이고 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이미 죽었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회장 가족들이 꾸민 살인이었다. 회장의 형제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들은 외아들에게만 모든 재산이 상속될 것에 분노했다. 자신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했다. 냉혹한 결정을. 아들을 제거하기로. 사고로 위장해서. 회장의 아들은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회사 일도 잘했다. 회장은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아들이 회사를 이어갈 거야. 든든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회장 가족들의 얼굴은 굳어졌다. 분노가 쌓였다. 질투가 커졌다. 회장 가족들은 비밀리에 모였다. 고급 레스토랑의 밀실에서. 이대로는 안 돼. 조카가 모든 걸 가져가면 우리는 끝이야. 맞아. 뭔가 해야 해. 하지만 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없애는 수밖에. 처음에는 다들 놀란 척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너무 위험해.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동의하고 있었다. 욕심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돈 앞에서 양심은 무너진다. 피부치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진다. 사고로 위장하면 돼. 누군가 차갑게 말했다. 교통사고. 그럼 의심받지 않아. 누가 실행하지? 돈을 주면 할 사람은 있어. 세상에는 돈이면 뭐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이 세워졌다. 회장 가족들은 어두운 세계의 사람들을 접촉했다. 뒷골목의 중개인을 통해 거액의 돈이 오갔다. 깨끗하게 처리해줘. 사고처럼 보이게. 절대 들키면 안 돼.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흔적 안 남깁니다. 완벽하게 처리하죠. 그리고 그날 밤이 왔다. 회장의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오던 밤이었다. 밤 11시. 한적한 도로. 주변에는 차도 없었다. 가로등도 듬성듬성 서 있어 어두웠다. 트럭 한 대가 반대편에서 달려왔다. 운전사는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운전했다. 그리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었다. 회장 아들의 차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했다. 회장의 아들은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피할 시간이 없었다. 쾅! 엄청난 충돌음. 차체가 찌그러졌다. 유리가 박살났다. 차는 뒤집혔다. 한 바퀴, 두 바퀴 굴렀다. 그리고 멈췄다. 피가 흘렀다. 차 안에서 차 밖으로. 회장의 아들은 의식을 잃었다. 갈비뼈가 부러졌다. 내부 출혈이 심했다. 머리를 크게 다쳤다. 지나가던 차가 발견하고 신고했다. 구급차가 왔다. 경찰도 왔다. 트럭 운전사는 차에서 비틀거리며 내렸다. 미안해요. 술을 마셨어요. 완벽한 연기였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다. 기준치를 훨씬 넘었다. 회장의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응급실. 의사들이 달려들었다. 수술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상태가 너무 심각했다. 내부 출혈을 멈출 수가 없었다. 뇌에도 손상이 있었다. 가족을 부르세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말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다. 회장과 부인이 급히 달려왔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렸다. 빨리, 빨리. 회장이 소리쳤다. 부인은 울고 있었다. 아들, 우리 아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회장 가족들도 이미 와 있었다. 회장의 형제들과 조카들. 그들은 슬픈 표정을 지었다. 형님, 조카가, 오빠, 조카가 사고를. 안타까운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성공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의사가 나왔다. 가족분들, 들어가 보세요. 의식이 잠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회장은 알았다. 아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아들이 누워 있었다.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피가 묻어 있었다. 숨소리는 가늘었다. 아들아. 회장이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 아빠가 왔다. 정신 차려. 아들은 천천히 눈을 떴다. 회장을 봤다. 아버지.
목소리가 겨우 들렸다. 아들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회장은 울었다. 부인도 옆에서 아들의 다른 손을 잡고 울었다. 아들아, 우리 아들. 아들은 알았다. 자신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의사들의 표정을 봤다. 자신의 몸 상태를 느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힘겹게 말했다. 회장이 귀를 기울였다. 뭐든지 말해라. 아들아, 제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한 단어 한 단어 내뱉기가 힘들었다. 고아원에서 자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회장은 기억했다. 몇 년 전 아들이 누군가를 만난다고 했을 때 자신이 반대했던 것을. 고아 출신은 안 돼.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아. 제대로 된 가문의 딸을 만나야지. 그렇게 말했던 것을. 아들은 그때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포기했다. 아니, 포기한 척했다. 가족들이 반대하셔서 헤어졌지만 아들은 계속 말했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 사람이.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아들의 사랑을 짓밟았구나. 신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혹시 제 아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아들의 눈이 감겼다. 손에서 힘이 빠졌다. 심장 박동이 느려졌다. 아들아, 아들아. 회장이 소리쳤다. 의사들이 달려왔다. 심폐소생술을 했다. 제세동기를 사용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B- 심전도 기계가 일직선을 그렸다. 사망 확인.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시간을 기록했다. 회장은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부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밖에서 회장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고개를 숙였다. 슬픔을 표현하는 척. 하지만 눈빛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안도, 만족, 그리고 기대. 이제 재산은 우리 것이다. 장례는 성대했다. 재벌가의 유일한 아들.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정치인도, 재계인사도, 연예인도 모두들 안타까워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조의를 표합니다. 회장 가족들도 상주처럼 서 있었다. 검은 옷을 입고 눈물을 닦으며.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진짜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속으로는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상속, 재산 분배, 회사 경영권, 경찰 조사가 있었다. 교통사고 조사, 트럭 운전사를 조사했다. 술을 얼마나 마셨습니까? 많이 마셨어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왜 중앙선을 넘었습니까?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했다. 기준치를 크게 넘었다. 음주운전이 확실했다. 사고 현장도 조사했다. 브레이크 자국, 충돌 지점, 모든 게 음주운전 사고와 일치했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로 결론 내립니다. 경찰의 공식 발표. 트럭 운전사는 구속됐다. 재판을 받았다. 징역 5년 선고. 하지만 그는 담담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다.
출소 후 거액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회장 가족들이 약속한 돈. 사실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한 형사가 눈치챘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동료에게 말했다. 뭐가? 이 트럭 운전사 계좌. 사고 일주일 전에 거액이 입금됐어요. 얼마? 2천만 원. 그리고 사고 현장 CCTV. 일부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 네. 정확히 사고 시간대 30분 분량이. 형사는 의심스러웠다. 이거 계획된 사고 아니에요? 하지만 그 형사는 곧 사건에서 손을 뗐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다. 이 사건 더 이상 파지 마.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명령이야.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해. 형사는 할 수 없었다. 누군가 위에서 손을 쓴 것이다. 회장 가족들이었다. 그들은 경찰 고위층에 연줄이 있었다. 돈을 뿌렸다. 압력을 넣었다. 이 사건 조용히 처리해줘. 더 이상 파면 안 돼. 그렇게 완벽한 범죄가 완성됐다. 세월이 흘렀다. 회장은 아들을 잊지 못했다. 매일 밤 아들 사진을 보며 울었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다. 제 아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회장을 괴롭혔다. 혹시 정말 손자가 있는 건 아닐까?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는 건 아닐까? 회장은 찾고 싶었다. 손자를 만나고 싶었다.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도 만나고 싶었다. 사과하고 싶었다. 부인도 같은 생각이었다. 여보, 며느리를 찾아야 해요. 손자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 찾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천천히라도 찾아야 해요. 우리 며느리를, 우리 손자를.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다. 몇 년이 지났다. 그동안 회장의 건강은 나빠졌다. 심장이 약해졌다. 당뇨가 심해졌다. 병원을 드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말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얼마나? 길어야 1년. 짧으면 몇 달. 그 말을 듣고 회장은 결심했다. 죽기 전에 손자를 찾아야 한다고. 아들의 마지막 유언을 이루어야 한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회장은 비밀리에 사립 탐정을 고용했다. 최고의 탐정들. 내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를 찾아줘. 아들의 옛날 사진을 주었다. 고아원 출신이야.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그리고 아이가 있는지 확인해줘. 내 손자가 있는지. 거액의 돈을 주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특히 회장은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 가족들이 알면 안 돼. 절대로. 왜 비밀로 해야 했을까? 회장은 알고 있었다.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느꼈다.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회장 가족들이 뭔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했다. 그리고 회장의 예감은 맞았다. 회장 가족들은 회장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들은 늘 회장을 감시하고 있었다. 회장이 누군가를 고용한 것,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 그들은 알아냈다. 큰형님이 뭔가 찾고 있어. 회장 가족들이 긴급히 모였다. 뭘 찾는데? 그 사람을 고용해서 시골 쪽을 조사하고 있대. 시골? 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깨달았다. 손자를 찾고 있는 거야.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큰일이야. 손자가 나타나면 모든 재산이 그 애한테 가.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들은 또다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손자를 막아야 한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이미 한 번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두 번째는 더 쉬웠다. 양심의 가책도 이미 사라졌다. 남은 건 오직 욕심뿐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마을은 고요했다. 가로등 몇 개만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대부분의 집에서는 불이 꺼졌다. 사람들은 잠들었다. 하지만 검은 승합차는 여전히 마을을 배회하고 있었다. 차 안에 남자 셋. 그들은 청년을 찾고 있었다. 납치하기 위해. 회장 가족들의 명령을 받고. 아직 안 보이네.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식당은 벌써 문 닫았는데 뒤편 방에 있을 거야. 거기서 산다고 했잖아. 그럼 들어가서 잡을까? 아니, 너무 시끄러워.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기다렸다. 인내심 있게.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돈을 받고 사람을 납치하는 일.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다. 언덕 위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백구였다. 그리고 8마리의 자식들도 함께. 백구는 낮부터 저 남자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왔다. 수상한 기운을 풍기는 사람들. 백구의 본능이 경고했다. 위험하다. 저들은 위험하다. 걔는 사람의 감정을 읽는다. 냄새로, 몸짓으로, 눈빛으로. 백구는 느꼈다. 저 남자들에게서 나오는 악의를, 나쁜 의도를, 누군가를 해치려는 마음을. 그리고 백구는 알았다. 저들이 노리는 게 누군지. 청년이다. 자신의 은인이 목숨 걸고 지킨 그 아이. 백구는 절대 청년을 내줄 수 없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베푼 은혜. 그 은혜를 갚아야 했다. 백구는 8마리 자식들을 불렀다. 낮게 으르렁거렸다. 자식들이 모였다. 모두 어미를 쳐다봤다. 백구는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준비하라. 움직일 시간이 올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 밤 9시가 됐다. 식당 뒤편에서 불이 켜졌다. 청년의 방이었다. 청년은 하루 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피곤했다. 온종일 설거지, 서빙, 청소를 했다. 손은 트고 허리는 아팠다. 청년은 방 안에서 잠시 앉아 있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 조용한 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공기가 무거운 것 같았다. 승합차 안에 남자들이 움직였다. 나왔어. 저기. 한 남자가 가리켰다. 청년이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가는 모습이 보였다. 지금이야. 잡자. 세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 순간이었다. 백구가 움직였다. 언덕에서 뛰어내렸다. 9마리가 일제히 달렸다. 빠르게, 조용히, 마을로 내려갔다. 백구는 청년에게 먼저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 남자들이 청년에게 닿기 전에 청년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 어디든 저 남자들이 없는 곳으로. 화장실에서 나온 청년이 방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백구가 나타났다. 갑자기. 그리고 거칠게 짖었다.
컹컹컹 8마리도 함께 짖었다. 청년을 둘러쌌다. 백구야? 청년은 놀랐다. 백구가 왜 이러지? 평소에는 온순한 백구가 지금은 털을 곤두세우고 이빨을 드러내고 거칠게 짖고 있었다. 백구는 청년의 옷자락을 물었다. 세게 끌었다. 마을 반대편으로. 빨리 가야 한다. 저 남자들이 오기 전에. 아야, 백구야, 왜 이래? 청년은 당황했다. 아팠다. 백구가 이렇게 거칠게 군 적이 없었다. 뭔가 잘못됐다. 백구가 이상하다. 8마리도 청년을 밀었다. 몸으로 밀고 짖으며 위협하고 청년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마을 밖으로, 큰 길로. 청년은 무서웠다. 혹시 백구가 미친 건 아닐까? 광견병? 갑자기 성격이 변한 거? 아니면 자신을 공격하려는 거? 백구야, 제발. 청년은 울먹였다. 나야, 나. 왜 이래?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다. 더욱 거칠게 짖었다. 더 세게 옷을 물었다. 청년은 패닉에 빠졌다. 도망쳐야 한다. 이 개들로부터. 도망치지 않으면 물릴 것 같았다. 다칠 것 같았다. 공포가 이성을 압도했다. 청년은 옷을 뿌리치고 달렸다. 있는 힘껏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 안쪽으로 가면 막다른 길이다. 그래서 반대로 달렸다. 마을 밖으로, 큰 길로. 하하. 숨이 찼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개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짖는 소리, 발소리. 백구 가족도 뒤쫓았다. 아니, 사실은 쫓는 게 아니라 몰고 있는 거였다. 청년을 안전한 곳으로, 저 위험한 남자들로부터 멀리. 하지만 청년은 그걸 몰랐다. 그저 도망칠 뿐이었다. 승합차의 남자들은 이 광경을 봤다. 뭐야, 저거. 개들이 저 애를 쫓고 있어. 기회다. 혼란스러울 때 잡자. 그들도 달렸다. 청년을 향해. 청년은 큰 길에 다다랐다. 가로등이 밝게 켜진 도로. 차들이 가끔 지나가는 도로. 청년은 도로로 뛰어들었다. 개들을 피하기 위해 도로 건너편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이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다. 차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다. 빠르게. 청년은 그제야 차를 봤다. 아, 운전사도 청년을 봤다.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청년. 끼익. 브레이크를 밟았다. 급제동. 타이어가 도로를 긁는 소리. 차가 미끄러졌다. 그리고 멈췄다.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 차 범퍼가 청년의 옷에 닿을 정도. 조금만 늦었어도 청년은 차에 치였을 것이다. 죽었을 수도 있다. 청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너무 놀랐다. 죽을 뻔했다. 하하.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차 문이 열렸다. 뒷좌석에서 늙은 남자가 급히 내렸다. 괜찮습니까? 다친 데는 없습니까? 회장이었다. 손자를 찾아 내려온 회장. 회장은 청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청년의 얼굴을 봤다. 가로등 빛 아래 드러난 얼굴. 그 순간 회장은 얼어붙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회장의 눈이 커졌다. 입이 벌어졌다. 손이 떨렸다. 저 얼굴은
이럴 수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청년은 죽은 아들과 똑같이 닮아 있었다. 눈, 코, 입, 턱선, 이마, 귀, 모든 게 마치 아들이 시간을 거슬러 젊어진 것 같았다. 아니, 아들이 다시 살아온 것 같았다. 여보. 옆 좌석에서 부인도 내렸다. 회장 부인. 그녀도 청년을 봤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다. 아들. 아들이야. 아니, 아들이 아니다. 손자다. 우리 손자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울었다. 펑펑 울었다. 어른이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 강인한 사업가가 도로 한가운데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회장이 울먹이며 말했다. 이렇게 늦어서, 이렇게 늦게 찾아서. 청년은 혼란스러웠다. 이 노인은 누구지? 왜 우는 거지? 왜 자신을 보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지? 저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직도 놀란 상태였다. 부인도 무릎을 꿇고 청년에게 다가왔다. 손자야. 우리 손자. 손을 뻗어 청년의 얼굴을 만졌다. 따뜻한 손, 떨리는 손. 얼마나 고생했니? 회장이 천천히 일어나 청년의 손을 잡았다. 너는 내 손자다. 내 아들의 아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늦었지만 이제부터 내가 지켜줄게.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멀리서 백구 가족이 지켜보고 있었다. 9마리 모두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백구는 상황을 이해했다. 저 늙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다. 청년을 해치려는 게 아니다. 청년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다. 백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해냈다. 청년을 지켰다. 저 위험한 남자들로부터. 청년은 오해했지만 상관없다. 중요한 건 청년이 안전하다는 것.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세 남자가 나타났다. 납치범들. 그들은 청년과 회장을 봤다. 젠장 늦었어. 한 남자가 욕을 했다. 저 노인 누구야? 모르겠어. 하지만 차봐. 고급 세단이야. 그들은 망설였다. 청년을 잡으러 갔다가 목격자가 생기면 곤란하다. 특히 저렇게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라면 더욱. 어떻게 할까? 일단 철수하자. 오늘은 안 되겠어. 남자들은 돌아섰다. 승합차로 향했다. 조용히. 하지만 회장의 운전기사가 그들을 봤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운전기사. 그는 즉시 알아챘다. 저들이 수상하다는 것을. 회장님, 운전기사가 소리쳤다. 저 남자들 수상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돌렸다. 멀어지는 세 남자의 뒷모습, 그리고 골목에 세워진 검은 승합차. 차 번호를 외워. 회장이 명령했다. 운전기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번호판을 봤다. 외웠다. 승합차가 출발했다. 빠르게 마을을 벗어났다. 경찰에 신고해. 회장이 말했다. 지금 당장 저 차를 추적하라고.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네, 수상한 차량을 신고합니다. 번호는. 회장은 다시 청년을 봤다. 청년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다. 겁에 질린 표정, 혼란스러운 눈빛.
무섭지 않니? 이제 괜찮아.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왔어. 이제 안전해. 부인이 청년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자, 손자야. 여기 위험해. 차에 타자. 청년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노인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다. 차에 타려는 순간 청년이 뒤를 돌아봤다. 백구 가족이 보였다. 멀리서, 언덕 위에서 9마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다. 청년은 그제야 깨달았다. 백구가 자신을 공격하려던 게 아니라는 것을, 뭔가 위험한 일이 있어서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거라는 것을. 눈물이 났다. 백구야. 백구는 한 번 짖었다. 작게, 마치 잘 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청년은 손을 흔들었다. 고마워, 백구야. 미안해. 오해해서. 회장이 백구 가족을 봤다. 저 개들은? 청년이 대답했다. 제 친구들이에요. 아니, 가족이에요. 저를 지켜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중에 다시 오자. 저 개들도 데려가야겠구나. 차가 출발했다. 서울을 향해. 청년은 뒷창으로 백구를 봤다. 점점 작아지는 백구의 모습. 마을도 멀어졌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운명이 바뀌고 있었다. 백구는 청년이 탄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서울로 향하는 길. 청년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을 지나가는 풍경들. 낯선 세계로 가는 기분이었다. 회장 부부는 청년 옆에 앉아 있었다. 조심스럽게. 손자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 아버지 이야기를 해줄게. 회장이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다. 내 아버지는 내 아들이었어. 훌륭한 사람이었지. 착하고 성실하고 능력도 있었어. 청년은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 자신에게도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청년은 아버지가 없는 줄만 알았다.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회장 부인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했어. 우리가 잘못했지. 신분이 다르다고, 고아 출신이라고.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둘이 헤어졌어. 내 어머니는 혼자 떠났고, 너를 혼자 낳았고, 혼자 키웠어. 우리는 몰랐어. 내가 있는 줄도. 청년의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아무 도움도 없이 그래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키워냈다. 내 아버지는. 회장이 계속 말했다.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때 마지막으로 말했지. 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자기 아이가 어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너를 찾기 시작했어. 부인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늦었지만 드디어 찾았어. 우리 손자를. 청년도 눈물이 났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회장 부부는 더 크게 울었다. 그래. 우리 며느리. 회장이 흐느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 혼자서 너를 키우면서. 한참을 울었다. 세 사람 모두. 차 안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있었다.
가족을 찾은 기쁨, 혈육을 만난 안도감. 서울에 도착했다. 대저택? 청년은 거대한 집을 봤다. 입이 벌어졌다. 여기가 집이에요? 응, 이제 내 집이야. 회장이 미소 지었다. 우리 손자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인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청년은 압도됐다. 이렇게 큰 집,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어제까지만 해도 허름한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피곤하지? 오늘은 쉬어. 부인이 청년을 2층 방으로 안내했다. 넓은 방, 큰 침대, 책상, 옷장, 창문으로 보이는 정원. 여기가 내 방이야. 편히 쉬렴. 청년은 침대에 앉았다. 너무 부드러웠다. 지금까지 살아본 침대 중 가장 좋았다. 눈물이 또 났다. 감사합니다. 괜찮아. 가족인데. 부인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우리 손자니까.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찾아왔다. 어젯밤 신고한 승합차를 추적한 결과였다. 회장님 3명을 체포했습니다. 누구지? 납치 전문 범죄자들입니다. 신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보고했다. 남자들은 돈을 받고 청년을 납치하려 했다고 자백했다. 그리고 누가 고용했는지도 털어놓았다. 회장 가족들이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 가족들이? 네. 회장님 형제들과 그 자녀들입니다.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과거 회장님 아드님의 교통사고 건도 재조사했습니다. 이상한 점들이 많았거든요. 회장이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소리야? 트럭 운전사를 다시 신문했습니다. 그도 결국 자백했습니다. 돈을 받고 일부러 충돌했다고. 누구한테 돈을 받았냐면 역시 회장님 가족들이었습니다. 경찰의 말에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럴 수가. 내 동생들이, 내 아들을?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회장 가족들의 범죄, 살인 공모, 살인 교사, 납치 미수, 증거는 명백했다.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목격자 진술, 범죄자들의 자백, 전원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보고했다. 저항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 구속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알았네. 수고했어. 며칠 후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 회장 가족들이 섰다. 수갑을 찬 채 그들은 변명했다. 억울합니다. 우리는 안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인들의 계좌에서 범죄자들에게 거액이 이체됐습니다. 피고인들의 통화 기록에 범죄모의 내용이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피고인들을 지목했습니다. 증인들도 나왔다. 납치범들, 트럭 운전사, 돈을 전달한 중개인, 모두 같은 증언을 했다. 회장 가족들이 고용했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들은 살인 공모, 살인 교사, 납치 미수죄로 유죄를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주동자들은 무기징역, 공모자들은 징역 15년에서 25년. 회장 가족들은 비명을 질렀다. 억울해요.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은 끌려나갔다.
감옥으로. 회장은 법정에서 그들을 봤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들, 피부치. 하지만 이제는 낯선 범죄자들. 너희가 내 아들을 죽였구나. 차갑게 말했다. 이제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다. 법정을 나서며 회장은 청년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이런 가족들 때문에 내 아버지가. 괜찮아요, 할아버지. 청년이 말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됐잖아요. 시간이 흘렀다. 청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 학교도 다니기 시작했다. 회장은 청년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켰다. 경영학도 배우고 외국어도 배우고 예절도 배웠다. 하지만 청년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겸손했고 착했고 성실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회장 부부는 그런 손자가 자랑스러웠다. 어느 날 청년이 회장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백구를 데려오고 싶어요. 회장은 백구 이야기를 기억했다. 그날 밤 청년을 지켜준 개들. 물론이지. 당연히 데려와야지. 다음 날 사람들이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 백구는 여전히 마을에 있었다. 8마리 자식들과 함께. 청년이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청년이 왔다. 백구야. 청년이 달려갔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뛰어갔다. 청년이 백구를 껴안았다. 미안해. 늦었어. 이제 같이 가자. 백구 가족 9마리 모두 서울로 왔다. 대저택의 넓은 정원에 그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다. 따뜻한 집, 푹신한 침대, 맛있는 밥. 회장은 백구를 봤다. 고맙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돌봐줘서, 그리고 손자를 지켜줘서. 백구는 회장을 쳐다봤다. 그리고 한 번 짖었다. 마치 별말씀을이라고 하는 것처럼. 청년은 매일 백구와 시간을 보냈다. 정원을 산책하고 함께 놀고 이야기를 나눴다. 백구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청년은 백구의 마음을 알았다. 시골의 이모도 처벌을 받았다. 청년의 어머니가 맡긴 5천만 원을 횡령한 죄. 그리고 청년을 부당하게 노동시킨 죄.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벌금형과 함께 돈을 토해내야 했다. 청년은 그 돈으로 어머니 묘지를 정비했다. 초라했던 묘지를 아름답게 꾸몄다. 새 묘비를 세웠다. 그리고 글을 새겼다.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은 최고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어느 봄날 청년은 백구 가족과 함께 어머니 묘지를 찾았다. 꽃을 가득 들고 묘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나왔어. 나 잘 살고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 만났어. 좋은 분들이야. 그리고 백구도 같이 있어. 엄마가 살려준 백구. 그 백구가 날 지켜줬어. 꽃을 놓았다. 절을 했다. 걱정하지 마, 엄마. 행복하게 살게. 엄마가 원했던 대로. 백구도 묘지 앞에 앉았다. 고개를 숙였다. 마치 은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듯. 8마리 자식들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세월이 흘렀다. 청년은 성장했다. 대학을 졸업했다. 회사 일도 배웠다. 회장은 손자를 후계자로 키웠다. 너라면 잘할 수 있어. 내 아버지처럼. 그리고 몇 년 후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 평화롭게 손자의 손을 잡고 잘 살아. 우리 손자,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하늘에서 지켜볼 거야.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청년은 울었다. 할아버지, 짧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해준 할아버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청년은 회사를 물려받았다. 이제는 청년이 아니라 젊은 회장이 됐다. 그는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했다. 바르게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할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백구 가족은 계속 그의 곁에 있었다. 나이가 들어 천천히 걷게 됐지만 여전히 그를 따랐다. 그를 지켰다. 그러다 백구 엄마가 죽었다. 늙어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청년은 백구를 정원 한쪽에 정성껏 묻었다. 비석을 세웠다. 은인 백구,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었다. 벚나무를, 봄이면 꽃이 피는 나무. 지금도 그는 가끔 정원에 나가 백구묘 앞에 앉는다. 이제는 중년이 된 그 사람.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다. 고마웠어, 백구야. 엄마를 돌봐줘서, 그리고 날 지켜줘서. 바람이 불면 벚꽃잎이 흩날린다. 마치 백구가 대답하는 것처럼. 별 말씀을, 은혜를 갚은 것뿐이야. 그는 미소 짓는다. 그리고 일어선다. 회사로 가야 한다. 일이 많다. 하지만 힘들지 않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리고 백구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은혜는 잊혀지지 않는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 여자가 개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그녀의 아들을 구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살아간다. 마지막으로 엄마의 고아원 언니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